자,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사라지는 세상에 발맞춰 마케팅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활동을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죠. 도달, 노출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아날로그 마케팅과 같은데, 전환수, 클릭률 등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디지털 미디어를 주된 대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모든 마케팅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좀 어렵죠. 디지털 마케팅의 변화 경향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필립 코틀러가 디지털로 인해 변화하는 미래 마케팅의 변화 경향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는데요. 뺏어오는 고객 관리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고객 관리다. 그다음에 포피 중심의 제품 관리에서 고객과 공동 창조를 통한 제품 관리다. 브랜드 구축 중심의 브랜드 관리에서 캐릭터 구축을 통한 브랜드 관리다. 제품을 통한 편익 전달에서 브랜드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면, 일방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던 소비자들이 모바일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인터넷은 모바일을 통한 접속이 PC를 통한 접속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자,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죠. 데이터 활용 기술을 통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광고 비용이 저렴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또 아이디어와 데이터 중심이고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타겟팅 중심이기 때문에 타겟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전달되기 어려운 낮은 도달률이에요. 개인화된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상 사용자가 광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쉽죠. 디지털 미디어의 보급이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디바이스의 다양화에 따라 막대한 플랫폼 개발, 운영비, 투자가 필요해요. 요 타겟팅 중심이라는 말이 인제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요게 이런 거죠. 제가 인제 어떤 행사에 갔는데 유튜버가 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유튜버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독자가 100만 명이라는 거죠. 100만 명이라는 구독자가 주는 상징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 그 4인 가족에서 각자가 즐겨보는 유튜브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내가 생각하기에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기준도 다르겠죠. 이게 타겟팅 중심이에요. 유튜브라는 게 인제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인제 영상이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도달이 잘 안 되죠. 디지털 시대에 그러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어떤가 보면, 어 일단 기존 마케팅보다 타겟팅이 쉬워요. 네. 온라인에 접속돼 있는데, 온라인이 로그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나이, 지역 이런 게 딱 정확하게 나오죠. 또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는 다른 사람에게 후기나 제품의 호감을 느끼거나 실제 중요시함으로 신뢰도가 조금 높을 수 있죠. 디지털 시대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별한 기반이나 조직력이 없어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어요. 또 영역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유사한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차별화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심해졌어요. 구매 결정에 제품 정보보다 브랜드에 대한 감성과 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단순히 인지도나 전환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제품 홍보보다 가치 있는 콘텐츠와 정보 제공에 집중해야죠. 브랜드 관리는 캐릭터 구축을 통한 감성적인 연결로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크로 모먼트예요. 이것도 기출 문제라서 저희가 책에 넣었는데, P&G가 FMOT라는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 진실의 첫 순간이라고 하는데, 구매 의사 결정 단계 모델을 정의한 요걸 구글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리한 거예요. 요게 진실의 순간, 이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는 게 뭐냐면, 투사가 소를 잡을 때 계속 지치게 하다가 마지막에 딱 팔을 한 방울 내리쳤을 때 그걸로 인제 숨통을 끊잖아요. 그 첫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고 정보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소비자가 필요한 순간에 모바일 검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소비자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실시간 맞춤 메시지나 개인화된 경험, 모바일 최적화, 위치 기반 서비스, 숏폼 영상 콘텐츠 등 마이크로 모먼트 마케팅의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 광고 시스템이 이름이 모먼트예요. 자,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보면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가 "미디어는 메시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죠.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미디어에 담긴 콘텐츠, 이를 수용하는 방식, 수용하는 사람의 가치관 등을 모두 결정한다는 뜻인데요. 미디어 관련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의 변화는 물론 수용자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예. AI가 그렇잖아요. AI 과거에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컴퓨터도 잘 못 다루기 때문에 정보에 되게 한계를 많이 느끼셨는데요. 요즘은 챗GPT 열어 가지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확장이죠. 인간의 확장. 자,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을 보면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말이 한참 유행이었죠. 네. 챗GPT를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도 관심이 최근에 많아졌고,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구글 AI 검색, 퍼플리시티, 서치, 뭐 GPT, MS 빙 검색 같은 검색 엔진도 되게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화로 인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적인 미디어는 전화와 같이 1:1 커뮤니케이션, 또 TV나 신문, 라디오 같이 1대 다 커뮤니케이션에 한정돼 있었는데, 인터넷 이후에는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죠. 일반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던 소비자들이 모바일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인터넷은 모바일을 통한 접속이 PC보다 많고요. 진화된 내용을 한번 보면 처음에 이제 IBM이 메인프레임 컴퓨팅이라는 걸 해서 만들었죠. 그러다가 HP에서 이걸 작게 만들 수 있도록 인제 시도를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에서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를 열면서 한 집에 컴퓨터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었죠. 펜티엄 4냐, 펜티엄 뭐 3냐 뭐 이런 거 유행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야후 이런 게 등장하면서 데스크톱을 통해서 인터넷 컴퓨팅하는 것이 일반화됐고 그냥 아주 보편화됐죠.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모바일 중심의 시대를 열면서 모바일 인터넷 컴퓨팅 시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어요. 네.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인터넷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만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 뭐 아주 어린 꼬마들도 미용실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매스미디어들 있죠. 뭐 잡지, 신문, 이런 접촉률들은 소비자 접촉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어. 또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특정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지거나 합쳐지는 현상인데, 이걸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하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오프라인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현상은 또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TV 시청률, 신문 열독률, 잡지 발행 부수 등 이제 이런 게 지속적으로 감소하죠. 그래서 TV, 신문, 잡지 등 기존 미디어들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인터넷이 포괄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가리켜서 토탈 미디어라고 불러요.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등장했어요. 터치 스크린, 예. 요즘 핸드폰, 노트북도 터치 스크린이 되더라고요. 제 컴퓨터는 V형이어서 이게 터치가 안 되는데 깜짝깜짝 놀라긴 합니다. 그다음에 엔스크린이라고 해서 태블릿으로 보던 걸 모바일에서도 연속해서 볼 수 있고, 컴퓨터로 들어가면 똑같이 볼 수 있고, 그죠? 넷플릭스 보다 보면 보던 거 그대로 들어가면 바로 그전부터 이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가 일반화됐고요. 요즘은 핸드폰 바꿀 때도 용량 큰 거를 비싸게 사지 않고 용량 작은데 클라우딩 되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또 생성형 AI도 많죠. 이게 인제 이렇게 챗GPT 같은 서비스도 그렇지만, 이게 기간에 다 들어가서 뭐 GitHub 코파일럿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데 부조종사처럼 같이 도와주는 서비스가 일반화됐죠. 대부분 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이죠. 디지털 미디어의 구분을 보면 포레스트 리서치가 소유 미디어, 획득 미디어, 지불 미디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소유 미디어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걸 소유 미디어라고 하죠. 네. 기업의 자사 웹사이트, 뭐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이죠. 획득 미디어는 소비자가 정보를 생산하는 커뮤니케이션 툴이죠. 기본적으로는 언론사에 뉴스에 홍보 기사를 제보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기사를 올려달라고 하는 서포터즈, 체험단 이런 것도 획득 미디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게 인제 무료가 아니잖아요, 획득 미디어는. 언론사에 우리가 그 뭐 기사를 내달라고 해도 그게 인제 광고 담당자랑 연결이 돼서 광고를 얼마 해 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획득 미디어. 그다음에 지불 미디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를 말하죠.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 동영상 광고 이런 게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의 문제점은 일단 보안 문제,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문제도 되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픈된 사생활, 개인정보 이런 것들 사생활 침해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원치 않는 사람과 친구 요청 뭐 이런 것도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묘령 인구의 정보 격차 문제도 많이 발생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 에버린 로저스가 소비자를 혁신 수용자, 선각 수용자, 전기 다수 수용자, 후기 다수 수용자, 지각 수용자 이렇게 5개로 분류했죠. 이건 아마 마케팅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 어 얼리 메저리티, 레이트 메저리티 그다음에 러기드 요런 용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혁신 수용자는 일반 기술 자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요. 동반자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선각 수용자, 얼리 어댑터는 기술의 가치를 알고 있고 가격엔 좀 둔감해요. 전략적 가치를 창출해요. 그래서 요즘은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죠. 핸드폰이 다 카메라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사용자들은 카메라 커뮤니티에서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기업들이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쓰는 걸 많이 보면 일부 누가 쓰긴 하겠으나 대부분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점점 더 그 모임들한테만 대상으로 더 마케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북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인제 이북을 쓰면서 느끼는 건데 주변에 누구랑 "어떤 거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북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저 혼자예요, 제 주변에는. 예. 그런 사람들한테만 노출시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하는 커뮤니티가 또 많더라고요. 예. 그 안에서 인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전기 다수 수용자는 실용주의자들이에요. 가격에 민감하고 전체 시장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위치에 차지하죠. 그래서 전체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후기 다수 수용자는 첨단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남들이 많이 쓸 때 그때 들어가요. 네. 요즘 똑딱이가 유행한다고 하죠. 다시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옛날 똑딱이. 그래서 어떤 브랜드에서는 그 옛날에 단종됐던 제품을 다시 지금 공장에서 출하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게 인제 그런 사람들이 몰릴 때 그런 인기에 더불어서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지각 수용자들은 회의주의자들이에요. 신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방해, 마케팅의 대상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안 쓰고 스타텍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있죠. 모토로라, 폴더폰 쓰고 그런 분들 마케팅 대상이 아니에요. 기술 수용 주기를 그래서 이게 뒤집어 보면 이노베이터 2.5%, 얼리 어댑터가 한 10% 정도, 그다음에 얼리 메저리티, 레이트 메저리티가 인제 대다수를 차지해서 요렇게 시장에 점점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인제 최근에는 IT가 발달되면서 얼리 어댑터들의 입심이 되게 중요해요. 유튜버, 블로거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 어떻게 입소문을 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하고 영화 같은 게 좀 그렇죠. 네.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쫙 잘 나면 순탄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은데 감독이나 배우가 원작자랑 싸웠다 그러면 인제 평이 안 좋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못 거두는 경우도 있죠. 자, 이제 에버릿 로저스가 주장했었던 그걸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한 어 소비자 유형이 있는데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 문영미 교수가 카테고리 전문가, 기회주의자, 실용주의자, 냉소주의자, 브랜드 충성자로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분류를 좀 자세히 보면 카테고리에 대한 구분 지식이 있고 애착은 있는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없는 사람은 카테고리 전문가. 그다음에 카테고리에 대한 구분 지식은 있는데 애착도 없고 브랜드에 충성도도 없는 사람은 기회주의자. 그리고 카테고리에 구분 지식 없고 애착은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에는 충성하지 않는 요걸 실용주의자. 그다음에 카테고리에 구분 지식 없고요. 애착도 없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없는 사람을 냉소주의자. 그다음에 카테고리에 대한 구분 지식 없고요. 그다음에 애착도 없는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만 있는 사람. 요걸 브랜드 충성자. 이렇게 나눴어요. 카테고리 전문가는 강한 애정을 카테고리에 가지고 있어요. 제품 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도 가진 소비자 유형이죠. 어, 브랜 애정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브랜드들을 까다롭게 선택하죠. 브랜드 충성도가 아니라 카테고리 충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사용했다가 요거 다 저기 경쟁 브랜드의 평이 좋으면 경쟁 브랜드로 콜 넘어가죠. 그리고 다시 넘어오고 이게 카테고리 전문. 기회주의자는 특정 브랜드에 집착하지 않고 동시에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큰 열정은 높지 않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카테고리를 봐요. 예를 들어서 헤드폰 사용자예요, 헤드폰. 근데 헤드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이어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만
뭐 헤드폰을 쓰느니 성능 좋은 이어폰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뭐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죠. 네. 그다음에 실용주의자는 브랜드 간의 차이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가격이나 편리함, 습관만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갤럭시 성능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갤럭시로 넘어가는데도 '아 난 그냥 10년 동안 애플 썼으니까 애플 쓸래.' 이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애플 막 쓴다고 할 때도 '아이 난 갤럭시가 편하니까 갤럭시만 쓸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실용주의자. 예, 냉소주의자들은 시장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면서 마지못해 끌려다녀요. 네, 그래서 어딜 들어가도 아무거나 하고, 누가 쓰던 거 남는 거 있으면 준다 그러면 그냥 쓰고, 그렇습니다. 별로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브랜드 충성자. 네. 특정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는 소비자죠. 과잉 성숙 단계에 접어든 브랜드일수록 일반 소비자의 눈에 괴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콜라는 무조건 코카콜라다. 네. 저희 장모님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제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주문했어요. 근데 버거킹에 인제 콜라를 드셔 보시더니 어머님이 "이게 너무 단맛이 없다고 이건 펩시다." 그랬는데 딱 보니까 코카콜라였죠. 네, 그래서 인제 그 맛이랑 상관없이 그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 브랜드 충성자. 그 소주 같은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디지털 소비자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디지털 이민자라는 말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적응해 가는 건데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도 AI 덕분에 디지털 이민자들로 많이 넘어오고 계시죠. 프로슈머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이야기한 건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죠. 제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안하는 소비자를 말하죠.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과 유목민의 합성어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공간 제약 없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죠. 요즘 버케이션이라는 말이 또 유행이어서 뭐 어디 변산반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서 뭐 3주, 뭐 한 달 이렇게 가서 업무 보시는 분들도 있죠. 자연 풍광과 더불어서 좋은 숙소에서 지내는 거죠. 또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 발달 환경에서 자라서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죠. 예. 에듀슈머, 광고와 소비자의 합성어죠. 직접 광고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알파 세대, 알파 세대와 Z 세대를 일컫는 거고요. 요즘은 아예 그냥 알파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디지털 소비자의 특징은 의제 파급이 가능해요. 예. 어 개인이 올린 글도 사회적으로 굉장한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고요. 감성적인 요인을 좀 중시하죠. 인지 후에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성이 생긴 후에 브랜드에 대한 정보 탐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어 사용해 보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빌려서 사용해 보니까, 아니면 누가 추천해서 써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인제 정보를 탐색하는 거죠.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제품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 하는 인지적인 요인보다는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것들. 디지털 광고의 역할은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편익 전달을 넘어서 브랜드에 대한 느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렌탈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브랜드가 유명 제품의 브랜드라고 해도 나랑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써 보고 결정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주도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능동적이에요. 본인이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채널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개인도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브랜디드 콘텐츠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특정한 재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개성에 맞게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그렇게 하면서 기업들도 브랜드 구축에서 개인 하나 의의나 뭐 펭수 같은 것처럼 캐릭터 중심으로 변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소비자 행동 모델을 한번 볼게요. 전통적으로 에이드마라는 모델을 광고에서는 많이 써 왔습니다. 1920년 로랜드 홀이 만든 건데요. 어 어떤 광고를 보면 주목을 하고 흥미를 끈 다음에 욕구를 느끼고 기억한 다음에 구매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이드마 모델이고, 그 이후에 인제 1990 년도에 일본 종합 광고 대행사 덴츠에서 에이사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주목을 하고 흥미를 느끼고 그다음에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매를 하고 공유를 한다. 그죠? 최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이디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카타리 히데키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목을 하고 흥미를 느끼고 욕구를 느낀 다음에 경험을 하고 열광한 다음에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열광이 포인트예요. 좋다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걸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반대로요. 좋지 않으면 그 좋지 않음을 가만히 못 있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조개찜을 먹으러 갔는데 늘 가던 조개집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서 좀 점수가 좋고 집에서 가까운 데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일단 제가 생각했던 조개찜은 뭔가 불규칙한 조개찜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이렇게 좀 짜여진 느낌의 조개찜이 나와서 제 기대를 일단 살짝 허물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제 오뎅이 들어가 있는데 오뎅을 한 입 먹는 순간이 이게 오뎅이 어묵의 어떤 그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떡 뭐 이런 뭐라고 하죠? 사리 같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이 떡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기엔 되게 푸짐한데. 그러면 인제 이 열광이 반대로 작용하게 되면 이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먹이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찝어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케팅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필립 코틀러 박사가 정리한 건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을 조사하고 STP 전략을 합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 약자죠.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를 하고 실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마케팅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데 이건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면 좋겠고요.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기존 시장에 대한 문제점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마케팅 전략이 시작이 되죠. 그다음에 STP예요. 두부가 한 모 있다. 그러면 그 두부를 써는 걸 시장 세분화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어떤 두부부터 먼저 먹을까? 를 선택하는 게 표적 시장 선정이고요. 포지셔닝은 내가 이걸 소비자들한테 선택받기 위해서는 다른 두부랑 다르게 어떤 느낌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 차별화해야 될까? 요런 걸 정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믹스는 전략을 짤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포피라고 하면 여전히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이걸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포C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 커스터머 밸류, 코스트, 컨비니언스,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에는 요걸 익스피리언스, 인게이지먼트, 에반젤리스트, 그다음에 인스지애즘이에요. 요 인스지애즘이라는 거, 열광이라는 말이 지금 두 번 나왔는데, 디지털 미디어는 그러니까 좋으면 그냥 가만히 안 놔둬요. 왜 "돈줄 내준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게 인제 열정으로 이어져서, 예, 이렇게 누구나 되게 큰 부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인제 그 좀 뭐랄까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인제 확 끌어내려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포피는 먼저 프로덕트는 제품, 서비스, 브랜드, 디자인, 아이디어, 이미지 등 포함해서 기업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 프로덕트에 해당이 되죠. 프라이스는 가치와 경쟁 강도를 고려해서 최적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플레이스예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목표 시장이나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죠. 그다음에 프로모션. 어떻게 광고하고 판매하고 PR할 것인지 요걸 정리하는 거예요. 요 기준에 맞춰서 인제 설계하는 게 일반적이죠. 포시는 동일한데 소비자 가치, 비용, 편의성,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소비자 가치는 소비자의 가치를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해서 소비자가 생애 전반을 거쳐서 지불하는 비용 전체를 고민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성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의사소통은 제품을 유통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자, 포 2예요. 익스피리언스, 경험은 브랜드에 대한 다양하고 인상적인 경험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참여예요. 인게이지먼트.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관련성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광고를 노출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게시물을 올려서 댓글이 얼마나 달리고 좋아요를 얼마나 늘리느냐를 바탕으로 고객이 우리한테 어떻게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죠. 에반젤리스트. 브랜드에 대해 호감과 충성을 가진 고객을 브랜드 전도사로 활용하는 거죠. 뭐 서포터죠, 이런 거. 그다음에 열정이에요. 눈앞의 매출을 중시하기보다는 고객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열정, 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열정적인 마케터,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아까 제가 조개찜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조개 그 조개를 먹으면서 내내 불편했는데 그 어묵 하나 밀가루로 반죽으로 만든 싸구려 어묵을 먹는 순간 진짜 거기서 이유를 딱 찾은 거죠. 그러니까 눈앞의 매출을 중요시하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되게 좀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실행은 요런 마케팅 믹스를 설정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실행 플랜을 짜는 거고요. 관리는 이제 이후에 피드백을 하는 거죠.
자, 디지털 마케팅의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구전 마케팅이 있어요. 경험과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과 직접 공유하는 자발적인 의사소통이죠. 구매 후 소비자가 사용하는 후기도 온라인 구전의 한 유형이고요. 자, 여기서 또 열정이 한번 더 나옵니다. 예, 인수지혜심이 또 나와요. 네, 바이럴 마케팅, 목소리를 퍼뜨리는 거죠. 예. 인플루언서 마케팅, 예. 요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때문에 뭐 제품을 진짜 못 사겠어요. 다 협찬 광고들이죠. 그리고 그 광고 봐서 네, 좋은 줄 알고 사면 네, 진짜 그 실망을 많이 하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셨어요? 저는 이것도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날 텐데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같은 거 네. 그런 거 보면 네,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써 보니까 다 좋진 않더라고요. 그게 아프게 할 줄은 상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런 제품이 아니라면 상관없겠죠. 핸드폰이나 자동차 같은 거는 타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귀에 이렇게 눌려서 아픈 거는 이 아프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딱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내돈내산 콘텐츠가 귀한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 돈을 주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은 굳이 유튜브나 블로그에 잘 안 올리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비용을 들여서 그런 걸 이렇게 좀 떠들게 이야기하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우리 눈엔 다 그런 것만 보이죠. 네. 버즈 마케팅은 윙윙대는 뭐 그런 소리죠. 고객들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제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장문으로 영상으로 만드는 거 말고 뭐 이렇게 간단한 커뮤니티, 뭐 레딧 같은 데 올라온 커뮤니티에 그 유저들이 짧게 얘기한 거 그 사이에서 사실은 더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I들은 그런 정보를 좀 되게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커뮤니티 마케팅은 카페나 밴드 같은데 이제 광고를 비용을 지불하고 노출하는 거. 코즈 마케팅은 사회적인 이슈를 뜻하는 코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환경, 보건, 빈곤과 같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슈를 소비자에게 이제 유도해서 기업의 이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무라벨 생수라든가 다회용품 사용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내용을 정리했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의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자, 빈칸은 즉각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정보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소비자가 필요한 순간에 모바일 검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소비자 여정으로 구매 의사 결정 단계 모델을 말한다. 네, 뭘까요? 네, 정답은 마이크로 모먼트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은 사용자들의 평가를 탐색하고 브랜드 이미지까지 비교할 수 있게 됐죠. 맞죠? 제품에 대한 정보를 기업보다 소비자가 더 많이 갖는 현상을 말하죠. 그리고 현상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푸시하는 마케팅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건 옳지 않나요? 네.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핵심은 양방향 소통 능력이다.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푸시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차단하시겠죠. 자, 디지털 마케팅 전략 중인 4E 중에 에반젤리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다양하고 인상적인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브랜드에 대해 호감과 충성도를 가진 고객을 브랜드 전도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자, 다음 설명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온 사용자가 회원가입, 구매, 이벤트 참가 등 광고주가 지정한 최종 전환을 했을 때마다 지불하는 과금 방식을 뭐라고 하죠? 정답은 CPA죠. CPA, Cost per Action. 네,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저희 365 기출문제 복원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시험 끝나고 까먹기 전에 저희한테 좀 제보를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